자, 시작합시다. 원래 저기 해설 강의는 제가 안 하는데 이번에 동영 문제 해설 강의 해봐야 뭐 이거 여기서 나왔고 또 이건 뭐 이 부분 때문에 이 책에 있었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상처만 그냥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결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해설 강의는 잘 안 하고, 그리고 어차피 해설 강의는 여러분들이 뭐 교재를 보면서 복습을 하시면 되니까 특별히 뭐 안 했었는데, 이번에 동영 문풀을 하다가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 몇 분한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틀리는 게 정말 엉뚱한 걸 틀렸었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틀려가지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한 번은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앞으로 어떻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 건데, 예를 들면 3번 있죠. 3번 문제부터 먼저 보시면요. 이거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특강을 제가 시험 2주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했었을 때 그때 우리가 문제까지 다 풀어본 거거든요. 근데 뭐를 틀렸는가 하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수업을 들었었던 학생이 이게 막상 이 시험장 갔더니 전부 다 맞는 질문이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이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대요. 그러니까 다 맞는 문장에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데, 답은 여러분 이거 명백하게 답은 그죠? 2번이었죠. 2번인 게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문제를 풀었었을 때 그때 제가 이걸 왜 지금 집어넣는가 하면 관련 기출해 보세요. 2016년 지방직 구급 문제를 우리가 풀었었어요. 그죠?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하면서 문제 풀지 않았습니까? 문제 풀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두 가지 아닙니까? O입니까 X입니까? 그거랑 그다음 또 하나가 이거 왜 그러냐고, 이거 왜 틀렸냐고 그걸 제가 늘 물어보는데,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는 여기 보시다시피 원래 문제 출제를 낼 때는 옳은 것은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은을 많이 내요. 옳은 것은을 내지는 않고 옳지 않은 것은을 많이 내는데, 근데 우리 문제 풀이 때는 제가 늘 왜 옳은 것은을 많이 내는가 하면, 그래서 틀린 지문은 왜 틀렸는지를 아시라. 그래서 이거 왜 틀렸냐,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 왜 지문이 여러분 이 지문이 4번이 틀린 문제 아닙니까? 그죠? 2016년 기출문제는 4번이 틀린 문제인 게 100명 이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단체 소송 자체가 너무 자격이 완화되면은 소송이 남발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가 그게 다르다. 그래서 1000명, 5000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왜 틀렸는가를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틀렸느냐? 그 부분이 왜 틀렸느냐? 그래서 기출문제를 지금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들 동안에도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텐데, 이번에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문제를 어쨌든 변형하거나 아니면 이제 최신 판례 이거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한 교재를 보시되, 그게 기본서든 기출문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자료든 보시되, 틀린 부분을 그냥 기계적으로 쭉 읽다 보면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쭉쭉,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또 그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론은 잘하는데 문제 적응력이 떨어진다고. 그런 망발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잘 모르니까 잘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이론을 잘 모르니까 문제풀이 때 틀리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이 부분 또 당연히 여러분 쭉 읽다 보면은 이렇게 그렇죠, 뭐 단체 소송 제도가 있다라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틀린 이유는 왜 틀렸냐? 100명이 아니다. 그래서 인원수 자체를 좀 더 해서 단체 소송에 남발을 막겠다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만 염두에 두셨으면 여러분 2번이 답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었어야 되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도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까지 풀었는데도 막상 그거를 틀렸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었던 문제가 17번인데, 이 17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 우리 왜 교재 기본서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 뒤에 있는 문제가 기본서 3권에 있는 문제예요. 거기 7번 문제인데, 이거 이론 수업 시간에도 제가 이거를 다루었었고, 이론 수업 시간에도 이 문제 그대로 봤었었고요. 그리고는 기출문제 할 때도 다루었었고, 문제풀이 때 이 문제 나갔었던 겁니다. 이 기본서 사례 문제. 그러니까 기본서 사례 문제 이 문제 그대로 아닙니까? 이거 그대로 아닙니까? 그래서 보자마자 이거 여러분들이 왜 어떤 처분에 대해서 심판을 청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경 명령 재결이 떨어지는 상태죠. 그죠? 변경 명령 재결이 기본서 시간에 다룬 겁니다. 이 그대로 다루었고 사례 문제 그대로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변경 명령 재결이 있었으면 이제 처분이 있고, 변경 명령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에 따라 행정청은 처분할 거 아닙니까? 처분하는데, 변경 명령 재결에서는요, 행정심판에서는 이른바 불이익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결은 항상 원처분보다는 더 가볍게 떨어지게 됩니다. 더 가볍게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당연히 여러분 그때는
후속 처분은 어떻게 되느냐? 일종의 감액경정이라 그랬죠. 감액경정 처분. 그러면 감액경정 처분이 있게 되면 소송의 대상은 뭡니까? 감액되고 남아있는 당초 처분. 그러니까 소송의 대상은 감액되고 남아있는 당초 처분이지만 그러나 이 처분은 어떻게 되느냐? 다이렉트로 소송을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를 거쳤다고? 심판을 거쳤기 때문에 그때는 심판을 거친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그러면서 우리가 이론 시간에도 이 문제 보면서 제가 이 3권을 펴시라 그래가지고 이 3권에 있는 7번 이 사례를 가지고 봤었더랬었어요. 문제 풀이 때는 이걸 바로 다루었고요. 그리고 다루었었고 뭐 어떤 수업이든 이걸 다루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사례 문제지만 아주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답을 찾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답을 찾으셨어야 되니까 거기 한번 문제 보십시오. 그대로 아닙니까? 날짜만 다르지 그대로 아닙니까?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심판을 청구했고 그죠?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과 처분으로 변경하라. 17번 보고 있습니다. 변경하라는 내용의 일부 인용 재결을 하였고 그 재결서 정보는 송달 그대로지 그대로. 그리고는 여러분 이 처분이 이제 3월 13일에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처분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2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으로 바꿔라 그랬으니까 뒤에 떨어진 처분은 더 가벼운 처분이 되겠지. 가벼운 처분이 될 거니까 어떻게 감액 경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송의 대상은 언제 있게 되느냐? 최초의 처분이 소송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처분은 어떻게? 심판을 거쳤잖아. 그러니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여기 있었던 문제가 제가 그 사례 문제에서 거기 보시면 그래서 이 제가 참고 문제 보실래요? 7번 문제. 참고 문제 7번 문제를 보시면 거기 그 17번에 있는 참고 문제를 보시면요. 그래서 5월 20일자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액 경정이니까 감액되고 남아있는 당초 처분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어렵게 불었었던 게 나지문 자체는 이거 법 7월 10일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제소기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각하한다 틀렸다. 왜 각하하는 게 틀렸느냐? 비록 감액 경정 처분이 소송 대상은 되지만 이 처분은 어떻게 해요? 다이렉트로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뭐를 거쳐서 심판을 거쳐서 소송을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그러니까 2017년 4월 23일부터 90일 이렇게 되는 것이 그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 아닙니까? 그지? 그죠? 그래서 이 사례 문제 같은 경우를 우리가 제가 이 사례 문제 같은 경우를 이렇게 문제를 우리가 문제 풀이 때 많이 풉니다만은 어떻게 예상이 가능하냐? 사례 문제 어차피 이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냈었기 때문에 사례 문제도 충분히 그러니까 잘 냈었던 그런 문제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주제를 물었더랬습니다. 이제 1번부터 잠깐 보시면요. 1번부터 보시면 헌법재판소의 바로 1번 지문에 보시면 자기구속의 원칙의 근거를 우리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을 모두 들고 있다. 특별한 거 없는 문제죠.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보시면요. 바로 여러분 역시 가장 전형적인 문제였었습니다. 바로 자기구속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구속의 원칙은 선행작용이 위법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 아무리 반복되어 봐야 적용되지 않는다. 아주 이거는 그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고 자주 출제된 내용이니까 쉽게 풀었었을 거고요. 3번은 뭐냐면 자기구속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마찬가지입니다. 기속행위라면요. 어차피 행정청이 예를 들어서 이 운전면허증을 대여한 사람에게는 면허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어차피 면허 취소대로 나요. 근데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그러면 재량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청은 얼마든지 일주일, 그 다음에 한 달, 10개월 다 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비슷한 사안이라면 같이 취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원래 아무리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은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성문법적인 한계, 불문법적인 한계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 불문법적인 한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제 그런 지문은 이미 기출이 되었었죠. 평등의 원칙은 재량권 행사의 한계 원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 3번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4번 지문은요. 바로 이른바 재량준칙이죠. 그죠? 그런데 이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때 선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었죠. 필요설과 불효설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의 판례와 다수설은 선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구속의 이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
신뢰보호 원칙도 인정을 안 하고 재량준 측이 공표된 것만으로도 자기 구속 원칙도 인정을 안 한다라는 것, 그 중요한 주제였었죠. 그래서 4번 지문 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그렇게 어쨌든 2번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2번이 되는 그런 평이한 문제였었고요.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보시면 이게 여러분 왜 행정규칙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두 가지. 행정규칙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 두 가지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었죠.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게 첫 번째는 뭡니까?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을 매개로 자기 구속력을 가지게 되면은 그때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또 하나가 어떻게 해요? 법령보충규칙. 바로 법령보충규칙. 그래서 바로 고시 등의 이러한 행정규칙이 상위법의 위임에 의해서 그 상위법과 어떻게 결합하여 이제 상위법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지게 되면 법령보충규칙으로서 바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3번이죠. 3번.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풀었었던 그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고시 관련해서도 봤었었고 뭐 팔레트 강의는 뭐든 다 다루었었던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지문에 보시면요. 법규명령이 구체적인 집행. 법규명령은 원래 처분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밀분교 폐지조례처럼 이른바 처분적 조례. 바로 법규명령이 직접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면 처분적 조례로서 소송 대상이 된다. 1번은 그 얘기고요. 2번은 뭐 그지? 법규명령의 경우 위임명령은 항상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입니다. 사후에라도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 그러다가 다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 그런 전형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4번은 여러분 전면적인 재위임은 금지되지만 뭐를 정하고? 대강을 정하고 상위법령에서 대강을 정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재위임에 관련된 전형적인 문제였었고요. 개인정보 보호는 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수업 안 들으신 분들은 들으십시오. 개인정보는 어쨌든 간에 그 부분들은 뭐 언제든 낼 수 있는 문제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자 우리 여러분 왜 청문과 공청회는 언제 실시하느냐? 청문은 언제 실시합니까? 법률의 규정. 그리고 또 하나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4년 이전까지입니다. 그 전까지 법률의 규정, 그 다음에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언제 합니까? 똑같죠. 법률의 규정,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런데 학자들은 계속해서 주장해 온 게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발 좀 신청이 있으면 청문하도록 하자라는 신청에 의한 청문 제도를 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절차법 제정 때부터 주장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신청에 의한 청문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청문과 공청회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개최 요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청문은 이제는 법률의 규정,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는 또 일정한 경우에 신청. 그런데 공청회는 아닙니다. 공청회는 아니니까 바로 청문과 공청회에 있어서 그 내용들 관련된 4번이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역시 1번에 보시면 이유 제시 안 해도 되는 경우 늘 나오는 거라 그랬지. 자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신청 내용을 그대로 인정. 또 하나가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이유를 명백히 할 수 있는 경우. 세 번째가 그렇죠. 긴급한 경우. 그런데 신청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요청을 해도 이유 제시를 해줄 필요 없지만 나머지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요청을 하면 급하다는 이유로 이유 제시 생략했으면 나중에라도 요청하면 이유 제시를 해 주라는 거죠. 1번은 그 내용이 되는 거고요. 2번은요. 바로 청문이라든가 이런 의견 제출은 포기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랬었죠. 그래서 사전 통지를 안 해도 되는 사유 있었죠. 뭐 있습니까? 긴급한 경우. 또 어떻게? 긴급한 경우 또 자격이 없어진 것이 법원의 재판에 증명된 경우. 세 번째가 처분의 성질상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 이 경우는 그대로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고요. 그 다음에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는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들어가지. 바로 포기. 그죠? 명백히 포기하면은 그때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그게 2번 내용이죠. 4번 지문은 여러분 4번 지문이 본 게 아까 여기 3번은요. 바로 대통령령의 경우에 우리 절차 이거는 문제풀이 때도 여러 번 다뤘었던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게 대통령령은 이제 입법 예고하는 경우에도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 절차도 다르고 그리고는 개정 절차도 다르고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뭐 문제풀이 때는 이걸 가지고 우리 왜 시험 과목 개편 가지고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냈었습니다. 7급 시험 과목 토익 대체하는 거 가지고 냈었던 내용이죠. 답은 어쨌든 이게 청문 공청회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답은 뭐 그 4번이 되는 거고요. 5번 문제입니다.
이거 저기 그 먼저 언제입니까? 월요일에 했었던 그 판례 특강 시간에 했었던 그 문제 좀 길게 설명을 드린 그게 3번의 답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 최신 판례 특강 들으셨던 분들은 뭐 금방 답을 찾아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3번 내용이 2017년 판례인데 어쨌든 그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내용들입니다. 사업계획하고 도시계획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전혀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역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걸 들으십시오. 거기에 있는 것들은 이번에 최신 판례 특강의 자료 문제가 2개가 정답으로 나왔었죠. 이거랑 그다음에 숙박업 숙박업 부분에 관한 2부분도 나왔었는데 어차피 그건 또 나올 거예요. 최신 판례 특강 거기에는 더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확인하시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 시행 인가는 뭐냐면 왜 우리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사업 계획 인가는 뭐냐면 아파트는 총 몇 동으로 하며 평수는 총 어떻게 하며 주차장은 어떻게 하며 이게 사업계획 인가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그 다음 뭐를 합니까? 분양 신청을 받는다 그랬지. 분양 신청을 받아서 누구에게 이제는 분양 신청을 받으면 기존에 어떤 이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의 재산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만들어진 아파트의 재산 가액을 어떻게 평가해서 누구에게 어떤 아파트를 분양할 건지 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게 바로 관리처분계획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인가랑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별개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2번은 뭐 늘 나오는 2번, 4번은 특별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2번, 4번 모르고 하자승계를 공부하는 건 이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6번. 자, 이건 역시 취소하고 철회하면서 제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꼭 찾아라 그러면 취소 처리 제일 중요한 거 찾아라 그러면 뭐였습니까? 처분청은 법률에 근거 없더라도 얼마든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처리할 수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거기 이 기업과 디귿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1번, 2번 하신 분들은 역시 어마어마한 반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처분청이 처분을 취소하거나 처리할 때는 법률에 근거 없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리을은요. 계속 물었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부관의 사후변경 언제 되느냐? 법률의 규정. 그 다음에는 미리 유보한 경우 또는 동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뭐 사정 변경 이 경우에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러면 틀렸습니다. 법률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부관의 사후 변경은 가능하다는 건데 의외로 틀린 게 니은을 틀리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니은 틀리신 분들이 있었었는데 아니 여러분 이거 재량준칙 아닙니까?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지 행정규칙을 정할 때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행정규칙을 정하는 게 무슨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까? 행정규칙을 정하는데 행정규칙은 어차피 행정부 내부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 상관이 서울 예를 들어 동작세무서장이 말이죠. 갑이라는 공무원에게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동작세무서 직원인 갑에게 A기업을 세무조사하라 그러면 이게 직무명령이에요. 상관이 부하 직원한테 명령을 내릴 때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됩니까? 출장을 가려기 위해서는 상관은 뭐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출장을 바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게 필요하겠냐고 전혀 없지. 왜냐하면 포괄적인 규정이 있다 그랬죠. 이 하급 공무원은 상급 공무원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얼마든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특정 공무원 개인에게 내리면 직무명령이 되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일선 세무서장에게 무슨 매출액이 얼마 이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라 라는 하나의 일반적인 추상적 지침을 발령하면 그게 행정규칙이에요. 그게 행정규칙입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상관의 부하 직원에 대한 명령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개별 구체적인 명령이라면 직무명령, 일반 추상적 명령이라면 행정규칙 이렇게 불리는 것뿐입니다. 상관이 부하 직원한테 발령하는데 무슨 법률의 근거 필요합니까? 그래서 행정규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근거는 아무런 필요 없다는 거는 여러분 기출 문제고 그리고 그거는 교재 보조단 지문에도 계속 나와 있는 문제였습니다. 행정규칙을 발할 때는 작년에도 기출됐었던 거예요. 법률의 근거 필요 없다. 그러면 니은이 전형적인 재량준칙 아닙니까?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고 따라서 법률의 근거 필요 없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돼야 되는 건데 의외로 엉뚱하게 저기 3번 하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자, 7번 문제는요. 특별히 설명드릴 것도 없지만 어쨌든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적용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계약 해지는 우리 이건 첫날 이론 시간 첫날부터 보는 거 아닙니까? 계약 해지는 뭐가 아니다? 처분이 아니다. 처분이 아니니까 처분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처럼 이유 제시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1번은 이제 답이 쉽게 나오는 거고요. 첫날에 받았던 자료에도 나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계속 본 거. 2번은 역시 판례 특강 들으십시오. 지금 계약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계약 해지가 관련한 것이 이게 당사자 소송이냐 항고 소송 대상이 되느냐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 거라 그랬습니다. 확인하시고요. 3번은 여러분 여기에는 키워드를 뭐를 찾아야 됩니까? 협의 취득. 그러면 사법상 계약이라 그랬죠. 사법상 계약이다. 협의 취득.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아니 시립무용단 단원 기간이 끝났습니다. 시립합창단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 채용할지 말지는 당연히 뭡니까? 재량이 돼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실력이 있으면 연장하는 거고 아니면 뭐 그냥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재량이다라는 역시 또 자주 보던 문제였었습니다. 어쨌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고요. 8번 문제입니다. 행정입법 부작위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되는가? 이거는 여러분 그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죠. 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은 뭐의 부작위니까? 처분의 부작위니까. 그러니까 입법의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다. 단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이따 설명하면 더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왜 보건복지부 고시 그지? 고시는 일반적으로는 행정규칙이지만 아까처럼 법령의 위임을 받으면 법규명령도 될 수 있고 그리고는 뒤에도 있습니다만 청소년 위해매체물 결정고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제급여 고시처럼 이렇게 구체성을 가진다면 이거는 처분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왜 A제약회사의 B제품은 한 달에 2번 이상 처방하지 못한다. 그럼 이거는 바로 전형적인 일반 처분으로서의 그 처분이다. 그래서 약제급여 고시 그럼 이게 처분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2번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규칙은 여러분 행정규칙은요 이거는 공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지? 이거는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한 방법으로 수명자에게 도달만 되면 돼요. 도달만 되면 되는데 따라서 행정규칙은 공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행정절차법 20조에 보세요. 거기 해설 보시면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재량준칙이거든. 재량준칙이거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재량준칙이 대표적에 해당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분의 기준만큼은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처분 기준은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절차법에는. 그러나 공포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 법규 명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포는 아니고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말장난 같지만 공포, 관보의 게재에서 널리 알리는 게 공포고 적당한 방법으로 알리는 게 공표고 어쨌든 이거는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 내용이었죠. 답은 여러분 역시 4번 아닙니까? 이게 자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규범통제제도에 대해서 이른바 무슨 규범통제제도를 취하고 있다?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업 시간에 보건복지부령 예를 들고 그리고 나서는 10조 뭐 12시 시장은 12시 넘어서 주류를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 영업 정지할 수 있다 해봐야 이건 소송 대상이 못 돼요. 왜? 뭐가 아니니까. 처분이 아니니까 소송 대상이 못 된다고. 못 되는데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진 게 2월 1일 그럼 4월 1일에 정말 이 법 위반에 따르고 갑이 시장을 상대로 처분을 내리면 갑이 이제 이 시장을 상대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뭐라고? 이 처분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그러니까 바로 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이 잘못된 겁니다. 라고 걸고 넘어지는 게 이른바 구체적인 규범 통제제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는 이제는 이미 이 법규 명령이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심사가 들어가는 건 어떻게? 그 명령에 따른 처분이 있고 난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왜 늘 나오는 거 있잖아. 처분 후에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 결정 나봐야 그 처분은 무슨 사유에 불과하다?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왜? 어디까지나 처분의 위법적법 여부는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처분 시. 따라서 처분 당시에는 아직까지 그 처분에 근거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명시적으로 선언된 판결이 없다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아직까지는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는 거지. 간통죄가 위헌 결정되고 나서 간통으로 사람을 체포하면 명백한 잘못이지만
위헌 결정 나기 전에 간통으로 누군가를 체포했더라도 명백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내용 아닙니까? 4번 지문은 그래서 그 내용이죠. 처분 후 처분에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돼 봐야 지금 여기에는 친절하게 다 썼잖아요. 보시면 그치?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라지 않습니까? 그치? 아직 근거법이 위헌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는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근거법에 따른 처분 자체는 당연히 명백한 하자가 아니게 되는 거지.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면 무슨 사유라고요? 취소 사유가 되는 거지. 자, 9번의 답은 쉽게 찾았었죠. 제가 우리 왜 계속 봤었던 사정 변경은 행정행위에서는 무슨 사유고요? 행정행위에서는 사정 변경이 무슨 사유입니까? 자, 처음에 숙박업 허가를 내줬는데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숙박업 허가를 내주고 우리 문제풀이 이론 시간에 봤던 문제로 보면요,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내줬는데 문제는 내주고 나서 1년 뒤에 그 근처에 학교들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유흥주점 허가를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는 거지. 바로 이게 뭡니까? 사정 변경. 처분 후에 사정 변경이 있으면 행정행위는 철회 사유지만 확약은 사정 변경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냥 실효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확약의 구속력이 행정행위의 구속력보다는 약합니다라고 봤었던 그 사례, 그 문제 아닙니까? 그게 3번이죠. 오히려 1번이 눈에 잘 안 들어왔을 겁니다. 잘 평소 내는 형태가 아니에요. 1번 지문이. 여러분, 제 말이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행정행위는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이 있는 기간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무슨 힘입니까? 공정력이죠. 그런데 확약은 우리 판례가 처분이 아니라고 보잖아. 그래서 공정력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그냥 무효입니다. 그냥 무효. 그래서 1번은 바로 확약은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를 이거를 이렇게 좀 표현을 다르게 물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확약을 할 때 법률의 근거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영업 허가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 허가에 대한 약속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봤습니까? 본 처분에 대한 권한이 있으면 그 처분에 대한 약속은 당연히 그 권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허가를 취소할 권한이 있으면 허가 취소에 대한 약속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확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확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 없다. 그 얘기지. 그게 거기 나오는 2번이 되는 거죠. 자, 4번은 여러분 또 대답하십시오. 4번은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그렇지. 1번하고 4번은 같은 거예요. 확약은 처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확약은 처분이 아니다. 처분이 아닌데 뭘 소송으로 다툽니까? 소송 제기하는 순간 각하되겠지. 우리 문제풀이 시간에는 그걸로 풀었습니다. 어업권 우선순위 결정해가지고 왜 이 어업권 어업권 쭉 우선순위 결정 내주고 이게 확약이다. 그런데 제3자가 소송 제기했다. 그러면 각하된다라는 지문들이 있었었죠. 그게 바로 이른바 확약은 처분이 아니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확약은 처분이 아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일단 2번 보십시오. 2번 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도달 추정 안 되지? 이거 뭐 특별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4번은요.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도달 추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왜 역시 보지 않았습니까? 계속 발대특강 문제풀이 무슨 다 봤었던 게 다만 어떻게 여러분들 잘 아는 그거면 안 된다 그랬잖아. 위장전입.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등록지에 그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면요. 도달 추정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낸 쪽에서 나는 보냈는데 상대방은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요. 보낸 쪽에서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입증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비록 등기우편이라도 어떻게 해요? 실제로 거기에 살고 있지 않으면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요. 그때는 행정청이 도달을 되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원래는 등기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도달 뭐가 된다고? 추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등기로 보냈으면 도달 추정이 되니까 굳이 도달되었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엉뚱한 주소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행정청이 도달되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별 어려운 거 없었던 거고요. 1번은 여러분 우리 왜 처분의 통지는 바로 이게 도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도달이라 함은 상대방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아야 됩니까? 알 수 있는 상태로 두면 됩니까? 알 수 있는 상태. 그게 인식하도록 하면 되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알 수 있는 상태.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알 수 있는 상태. 그지?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엉뚱하게 또 1번 틀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3번은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일반 처분 아닙니까? 일반 처분. 일반 처분 아닙니까? A 도서를 A 출판사의 B 도서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지. 그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는데 자, 우리 법에 따르면 그때는 개별법상 여러분 이게 고시 공부할 때는요. 개별법에는 각각의 개별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야. 있는데 어떤 법에는 이 처분은 공고 후 5일이 지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법에는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공고하면 행정청이 공고하면서 명시한 날짜에 그냥 도달된 거로 보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처분을 공고했잖아요. 자, 공고했습니다. A 출판사의 B 도서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2월 1일부터 2월 1일에 공고하면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2월 7일에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도달이 된 거야. 그럼 나는 못 받았는데요? 이런 주장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달이 되었으니까 이미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공고가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공고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미 도달이 된 거니까 나한테는 개별 통보 안 났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공고를 왜 합니까? 아니 여러분 어느 산의 어떤 구역을 입산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고시했습니다. 산에 올라가다가 걸렸습니다. 입산 금지 구역인데 왜 올라갔냐 걸리니까 나는 그런 통보 못 받았습니다. 아, 못 받으셨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이러면 돌아갑니까? 아니지. 그게 도달의 요건. 도달. 자, 다시 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이 도달이죠. 도달인데 특정 개인 같으면 뭐를 하고 개별적으로 송달하고 불특정 다수 같으면 뭐를 하고 고시 또는 공고만 하면 돼요. 개별인한테는 송달할 필요조차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3번 내용이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일반 처분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근데 이 법엔 이렇게 여기에는 뭐가 되어 있으니 법에 이 당시 법에는요.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해서 자기가 지정한 날에 효력이 도달된 거로 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도달이 되었다. 판례 그 자체는 그래서 도달이 된 그런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뭐 나머지가 답이 될 게 없었던 그런 문제였었고 3번은 여러분 전형적인 불특정 다수인 때는 이렇게 고시 또는 공고를 하면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11번은 여러분 급여 결정 그러면 뭐로 가시라고? 항고. 급여 결정 그러면 항고로 가시고 법령 개정으로 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뭐로 가라고? 당사자로 가시라 그랬잖아. 법령 개정으로 급여 결정 그러면 무조건 처분이고 법령 개정으로 그래서 왜 공무원 연금법은 자주 개정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령 개정으로 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미지급 그러면 무조건 당사자로 가시라 그랬지. 무조건 당사자로. 예, 거기 보시면요. 자, 이제 갑이 이미 수령한 명예퇴직 수당이 그러니까 이미 결정이 되었을 거고 여기는 친절하게 보기에 미지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볼 것 없이 당사자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로 가셔야 되고 니은 또 보세요. 여러분 니은 군인연금법령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이미 결정이 있었네. 지급받아 오던 중이지.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급받아 왔지. 그럼 이미 이 사람에게는 권리 있지. 무슨 소송입니까? 무조건 당사자로 가시라 그랬잖아요. 퇴직급여 결정 그러면 이건 뭐고? 처분이니까 항고로 가고 인정 결정 후 어쩌고 법령 개정 어쩌고 나오면 이거는 당사자로 가시라 그랬죠. 혹시나 100번 양보해서 구색을 맞추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니까 뭔가 하나는 당사자로 하나는 이제 항고로 가는 게 출제자 의도 아닐까라고 생각을 100번 양보해서 했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아마 그래서 3번 하신 분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거는 3번은 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혹시나 생각하셨더라도 감액 처분이 소송 대상이 되던가요? 아니지. 만약에 그랬으면 그걸 고민하셨더라도 감액되고 나면 당초 처분 이렇게 갔겠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결정 그러면 항고로 가시고요. 지급받아 오던 중 법령 개정 건 무조건 당사자로 가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무조건 당사자로.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니 틀렸더라도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미지급 그러면 당사자로 가시고 결정 항고. 그러나
법령 개정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당사자로 가시라,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던 내용이었습니다. 12번은 여러분 역시 이거 왜 한 번 또 출제가 안 되었었지만 왜 제가 이거 허가 승계, 당연 승계 굉장히 강조했었던 내용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왜 상속이 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상속이 되면 당연 승계가 되고, 그게 아니라 건물 철거 명령에 대한 심판 중에, 철거 명령에 다투는 중에 건물을 팔아버렸다. 그럼 그때는 위원회의 뭐를 받아? 허가를 받아 승계할 수 있다. 그래서 당연 승계, 허가 승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게 나온 적은 없었지만 당연 승계, 허가 승계의 내용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냈었던 게 2번은 한 번도 출제가 아니 뭐 제가 강조해서 그래서 그 뜻이 아니라 2번은 출제가 안 되었었더라도 1번, 3번, 4번이 굉장히 어떻게 의미 있는 내용이었지. 1번은 여러분 이 교회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비법인 사단인데,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법인격 없는 사단. 자, 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법인격 없는 사단은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누릴 수가? 정보공개 청구권 생각하시라고. 정보공개 청구권.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지는 모든 국민에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등을 불문한다 그랬었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지는 것만 생각하시면 소송의 원고, 그 다음에 심판의 청구인 다 될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의 당사자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거 가지고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또 얼마든지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있습니다. 3번은 여러분 그지? 역시 이거 그 화요일에 판례 특강 시간에도 다룬 행정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요구되는 거는 심판과 소송에 모두 요구된다 그랬었죠. 자, 4번은 여러분 뭡니까 이게? 4번은 뭡니까? 행정 심판의 재결은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아주 중요한 주제였었죠. 행정 심판의 재결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행정 심판에서 청구인이 졌습니다. 심판에서 위원회가 처분이 적법하다 그래서 졌습니다. 그럼 소송 들어가서 위법하다고 주장 못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치, 심판만 청구하면 소송은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결론인데 있을 수 없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심판의 재결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2번 기억나시죠? 우리 문제풀이 때도 엄청나게 다루었었던 당연 승계와 허가 승계에 관한 주제였었습니다. 아주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모르죠. 뭐 막상 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상처드리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또 이게 또 푸시는 분은 또 달랐을 거고. 13번 틀리신 분들은 이거는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들으셨을 건데, 심판법과 소송법의 차이는 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심판법과 소송법의 차이는 늘 냅니다. 이거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1번은 여러분 뭐 이거는 이제 앞부분이 의미 있는 거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그죠? 위원회에다가 직접 내도 되고 처분청을 거쳐내도 되고 그 얘기입니다. 뭐 법원에 소장 제출하는 거는 하나만한 얘기고요. 2번은 여러분 바로 오고지. 심판법에는 오고지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소송법에는 오고지, 불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에는 오고지, 불고지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 내용입니다. 심판법에는 오고지, 불고지에 관한 규정이 소송법에는 없다. 자, 3번은 여러분 소송법과는 달리 임시처분도 규정하고 있지만 소송법에는 임시처분이 없다는 거 늘 나오는 거고요. 4번은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이른바 판결의 기속력. 그러면 거부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재처분 의무를 이행해야 되죠. 재처분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뭐 할 수 있고요? 간접 강제를 할 수가 있고, 심판에서는 뭐 할 수 있다? 직접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법 개정으로 심판법에는 간접 강제까지도 있다. 그래서 심판에는 직접 처분, 간접 강제 모두 있지만 소송에서는 직접 처분은 없다라는 그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4번까지 읽으셨으면 뭐 간접 강제만 있다는 것 뿐이지, 법원이 직접 처분하게 되면 권력 분립의 정면으로 어긋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법원이 어떻게 직접 처분하게 됩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14번 문제는요. 자, 말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여러분 이게 그거 아닙니까? 부작위의 의무를 명하는 조항. 우리 예를 들어 도로법에서는 도로 위에는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부작위 의무죠. 그런데 공작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조항으로부터 그 조항을 어긴 결과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릴 권한까지 도출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일관된 입장 아닙니까? 역시 법치주의 원칙상 국민에게 권익을 제한할 때는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조항으로부터는 그 위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명령을 내릴 권한까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보기가 쉬웠죠. 1번 여러분 퇴거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무조건 뭐라고 무슨 의무라고? 비대체 퇴거는 비대체죠. 그 사람이 나가야 되지 누가 대신 나가면 의미가 없다 그랬지. 퇴거 자 2번은요. 그렇죠. 반복된 계고는 처분이 아니라 그냥 대집행을 늦추는 것에 불과하다. 그 내용이었었고요. 3번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자 4번 지문은 여러분 원래는 명확히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건물 철거 명령 동작구 노량진 1동 10번 지위에 있는 10층짜리 무슨 건물을 철거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량진 1동 10번 지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라 이렇게만 했는데 노량진 1동 10번 지위에는 갑 건물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철거하는지 알 수 있지. 키워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타 사정을 통해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고 그랬지. 아니 계고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는 너무 당연한 거고 기타 사정을 통해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그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15번입니다. 1번은 나중에 제가 그 법령의 적용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특강을 한번 더 할 텐데 한 1시간 이상 정도 해 가지고 한번 더 할 텐데요. 3월 말에 한번 더 할 텐데 그때 한번 더 볼 겁니다만은 우리의 질서 위반행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률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바뀐 법률이 유리하면 그때는 유리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게 질서 위반 행위에는 조문이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질서 위반 행위 나오면 이건 이제 그렇게 가시라는 말씀드렸었던 1번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3번은 여러분 자 가산세 부과 우리 왜 고의과실 필요한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행정법 관련해서는 총론 관련해서는 고의과실 필요한 거는 형벌과 질서벌을 부과할 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지만 나머지는 필요 없다 그랬지. 가산세 부과할 때도 고의과실은 필요 없다 그랬죠. 다만 이때는 늘 나오는 게 뭐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었었던 건 그거였었지. A 운수회사의 기사들이 이 회사랑 갈등이 있어가지고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배차 간격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A 운수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하려고 보니까 여기에는 일단 고의과실이 없어도 할 수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쟁의행위 기사들이 회사 엿먹이려고 하는 경우라면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법을 지켜라라고 해봐야 엿먹이려고 덤벼들면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래서 그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팔레트 강의도 다뤘었던 주제입니다. 3번 지문은 그 내용이 되고요. 4번 틀린 분들은 그지? 재량이라면 전부 취소해야 된다는 그 얘기인데 2번은 여러분 역시 이건 작년 하반기에 이미 출제가 되었었고 말씀드렸었던 그 사실관계 그거 했었죠. 행정청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 내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를 들어 2000년 2월 1일에 철거 명령 내립니다. 그리고는요 안 하니까 행정청이 이제 4월 1일에 개고해요. 개고하면서 8월 1일까지 철거하라. 안 하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얘가 이제 2000년 8월 1일까지 안 한 겁니다. 안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2005년 2월 1일에 무려 5년치를 한꺼번에 1억을 부과해 버리는 거예요. 1억을. 이거 안 된다 그랬지. 어디까지나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행강제금이라는 자체가 상대방한테 뭐를 주는 거라고?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거니까 압박을 준 부분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됩니다라는 말씀드렸던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효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면 이거는 1000만 원만 부과해야 되고 아무리 이행강제금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부과할 수 있다고요? 반부과여 부과할 수가 있다는 거지만 그때는 반부과여 부과하기 위해서는 또 너 안 하면 1000만 원 부과한다는 뜻을 해야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건 되지.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청 이행강제금 부과하고요. 또 하는 거예요. 너 내년 2월 1일까지 해라. 2001년 안 하면 1000만 원. 이때 또 안 해. 그럼 또 어떻게? 이번에는 또 2001년 8월 1일까지 해라. 안 하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해서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니까 이건 다 부과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다 부과할 수 있는데 한 번 이행강제금 언제까지 해라 안 하면 1000만 원 그래 놓고는 5년 뒤에서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거. 그리고 특히 여러분 이게 작년에 기출될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부과한 하자는 무효다 취소다.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그게 이제 작년에 나왔습니다.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라는 것이 작년에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판례 해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16번 문제. 뭐 1번 같은 경우에 그지? 자발적인 협조로도 실시하는 조사의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 없더라도 할 수 있다. 특별한 거 없고 2번은 그죠? 자발적인 협조로도 실시하면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할 수도 있다 그랬었지.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말로도 할 수 있다 그랬지. 사전 통지 필요 없다. 이거 역시 최신 판례 특강하면서도 한 번 더 언급을 드렸었던 내용이니까 1번, 2번은 쉽게 푸셨을 거고요. 3번은 여러분 바로 적법 절차의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도 다 적용이 된다는 그 내용이 되는 거고요. 4번은 세무조사 결정. 그지? 세무조사 결정은 이거는 세무조사 결정 그리고 이거 하면서 여러 번 봤었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 개시 결정 이런 것들 이게 있으면은 어떻게 친일 반민족 행위 대상자 조사 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그 땅을 팔아서도 안 되고 세무조사 결정이 떨어지면 그때는 세무조사 결정이 떨어지면 여기에 대해서도 세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될 의무가 생기고 따라서 이 결정 자체는 바로 처분이다. 행정행위로 치면 이 세무조사 결정이 행정행위 중에는 뭡니까? 무슨 각종의 결정 그럼 이게 확인 이런 것들이 되는데 어쨌든 세무조사 결정은 처분이 되는 뭐 그런 내용이었었죠. 근데 이거는 세무조사 결정 자체는 확인이 아닙니다. 이거 확인이라고 논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쨌든 세무조사 결정은 처분이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확인이라고 쓰지 마십시오. 어쨌든 처분이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17번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조금 이번에 그 사실 행정법을 못 치신 분들이 조금 망치신 분들이 국어에서 이제 일단 크리티컬 데미지를 입고 그다음에 이제 국사에서 이제 콤보를 맞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의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이제 행정법을 들어가셔 가지고 이렇게 그랬었지만 이번에 그 행정법을 먼저 푸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지문이 길었지만 뭐 17번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례 우리 뭐 그대로 풀었었던 정말 그 내용까지도 같았었던 그대로 교재에 있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기본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으셨던 분들은 아 이거 그 사례구나라고 충분히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문제풀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문제풀이 들으신 분들이라든가 기출 강의, 판례 특강 모든 경우에 다 다뤘었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다뤘었던 그 판례 중요한 판례였었고요. 18번 문제 보시면요. 자, 여러분 이게 공무원의 경우에 선택적 청구권 행사 있지. 선택적 청구권의 행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배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까? 선택적 청구권 없잖아. 그래서 선택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과연 국가배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자들은 그냥 공무원은 당연히 책임을 진다. 긍정설. 아니다. 공무원은 그때는 공무를 수행하던 일이니까 왜 공무원이 왜 개인적인 책임을 왜 지느냐. 국가나 지자체만 책임진다는 부정설. 근데 우리 판례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만 긍정. 경과실은 부정 이렇게 되지만 구상권은 이런 논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국가배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지? 그래서 뭐 교재에서도 국가배상법에는 이 선택적 청구와 달리 명문의 규정이 있다라는 걸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번 지문의 경우에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이게 이러면 맞아. 만약에 공무원 개인 또 피해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의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만 긍정하고 있다. 그럼 맞아. 그러나 구상권은 명문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풀이 들으셨으면 이 문제는 익숙하게 보셨을 겁니다. 익숙하게 보셨을 거고요. 3번입니다. 어디가 틀린 겁니까? 3번 18번에서 3번 어디가 틀린 겁니까? 의사도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의사 불문, 권한 불문, 그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예를 들었었던 거는 왜 군인이 군복을 입고 야유회 갔다가 그 직무집행 의사 없다고. 의사 불문, 권한 불문, 그게 외형설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의사 불문, 권한 불문 그 얘기예요. 4번은 뭐 워낙 긴 내용이고 뭐 설명 많이 드린 거니까 그지? 우리 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가 다른 부분은 무조건 기억하시라 그랬지. 헌법재판소는 구상권 행사를 긍정, 대법원은 구상권 행사를 부정하고 있다 그랬었던 그 내용 아닙니까? 1번은 여러분 답은 찾기는 쉬웠잖아. 국가배상법에는 민법과 달리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라는 그 주제 아닙니까? 민법에는 어떻게 해요?
사용자가 종업원의 선임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으면 사용자는 책임이 없다라는 면책 규정이 있지만 국가배상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라고 봤었던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책 규정이 없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게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민법 내용이지. 그렇죠. 국가배상법에는 가해자의 면책 조항이 없습니다라는 면책 규정이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래서 예전에 기출일 때는 이렇게 나지 않았습니까? 국가배상법은 민법과 달리 이 면책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게 맞는 질문이고 요거를 다르게 문장으로 풀어낸 게 오늘 이번에 나온 1번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4번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최신 판례 특강 시간에 그대로 본 내용이 되니까. 그리고 둘 다 아까 그 하자 승계 문제도 이 문제도 그렇고 제가 그 월요일에 봤었던 그 주제에서 좀 그나마 길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길게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그때 뭐냐면 이 수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 이거예요. 근데 나머지 보기가 역시 쉽지 않았습니까? 1번 행정절차법에는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두고 있잖아. 40조에. 그지? 40조에 신고에 관한 규정 두고 있는 2번 수리가 왜 이거 2번 어디가 틀린 겁니까? 공통수학 뭡니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가 유일하게 머리 글자 땄었던 그 준법률행위적 행위 하면 특대인 공통수학 할 때 그 공통수학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번은 여러분 이거 틀리신 분들은 그지? 설마 사전 통제에 대해서 그지? 수리하는 행정청은 어떻게 됩니까?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면 외형은 수리지만 실질은 양도인의 지위를 박탈하고 양수인에게 새롭게 허가를 부여하는 겁니다. 따라서 양도인한테는 불이익한 조치니까 양도인에게는 권익을 제한하는 조치니까 사전 통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양도인에게는. 4번 지문은 나중에 들으십시오. 들으시고요. 이제 20번인데 이거 여러분 저기 이론 시간에 제가 그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내용이긴 한데 뭐냐면 이게 전형적인 여러분 저기 왜 그 이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 들어가면 이거 나옵니다라고 했었던 내용들이 뭐냐면 행정개입 청구권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장 나오고요. A 공장 나오고 그리고는 동네 주민 나오고 그리고는 환경부 장관 나오고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내고 그러면서 이제 이 환경보전법에는 이거는 재량행위로 되어 있고 재량행위로 되어 있다. 환경부 장관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폐수 등이 너무 오염이 극심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밥을 못 먹을 지경이다. 이런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밥을 못 먹을 지경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에 밥을 못 먹을 지경이다. 그럼 어떻게? 비록 재량은 법조문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 정도라면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그때 뭐 할 때 설명드렸는가 하면요. 공무원의 자기 의무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해석상 도출될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재량형으로 수축되면 도출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사례 아닙니까?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1번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5째 줄에 A시장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 부작이죠. 자, 부작입니다. 그지? 그러면 부작이라면 여러분 부작에 대해서 행정심판은 뭐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의무행 심판할 수 있지만 우리 소송법상으로 의무행 소송은 없잖아. 그러니까 2번 지문은 아주 쉽게 나와야 되는 거지. 여러분 저기 예견할 수 없거나 예견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제가 왜 운석 충돌하는 거 이런 거 예견을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거 뭡니까?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6월에 엄청난 폭설이 내리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지. 이런 걸 뭐라고? 불가항력. 예견할 수 없거나 예견했더라도 회피할 수 없으면 불가항력 아닙니까? 불가항력적 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니 A시장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게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들이 전형적인 불가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전혀 어떤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국가배상 책임 인정이 되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3번이 되는데 문제는 4번인데요. 4번이 이게 4번 같은 경우 아마 지금 출제자가 착각을 한 거예요. 출제자가 약간의 착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출제자가 정말 그것까지 의도하고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나마 최근 들어서 나왔던 시험 문제 중에 복수 정답의 가능성이 있으면 4번 또 이것도 사실은 4번 또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출제자는 아마 그거를 생각한 것 같아요. 제 그 생각은 왜 그거 있죠. 우리 왜 어떤 처분이 취소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제 푸실 때는 별 생각이 없이 4번은 고민 안 하셨을 건데 어떤 처분이 위법하다는 게 취소 소송에서 확정되더라도 그것이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는 것이 확정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출제자가 그 생각을 하고 낸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보세요. 지금 문소송을 지금 범위의 부작이지. 그리고 오면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밑에서 문제 보시면요. 박스의 둘째 줄에 규제 권한이 있는 A 시장에게지. 이게 여러분 요즘 학계에서 요즘이 아니죠.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논의되는 것이 부작위에 대한 어떤 배상 청구예요. 부작위에 대한 배상 청구인데 부작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요. 내가 허가를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대꾸를 안 해요. 허가를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대꾸를 안 했을 때 역시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이게 하나의 첫 번째 문제인데 이거는 별 고민할 게 없습니다. 고민할 게 없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요. A가 있고 지금 이 케이스야. 갑이 있고 행정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개인이 있고 다른 개인한테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행정청한테 내리는 이렇게 세 가지 3면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개인, 행정청이 있는 거. 바로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 이 케이스가 전형적인 바로 개인, 행정청이니까 다른 개인이 행정청에게 또 다른 개인에게 규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또 다른 개인에게 규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 여러분 우리 왜 그 이론 시간에도 봤었지만 그거 있지 않았습니까? 행정개입 청구권 할 때 그 문제 예를 들어 밤늦도록 악기 연습을 해가지고 잠을 설치기 일수이다라고 했었던 게 그러면 이 개인이 밤마다 계속 악기 연습을 해서 동네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럼 피해를 주면 이건 사실 개인과 개인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갑은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100% 이기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도 어떻게 해요? 행정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행정청을 상대로 조치를 취해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출동조차 하지 않고 있으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게 되니까 그때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문제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그런데 우리 그거 있지 미니컵 젤리 사건에서 규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도 인정이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판례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부작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우리 판례가 위법과 과실을 한꺼번에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들은 이미 기출이 되었었어요. 규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도 인정된다는 판례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부작위 소송에서 이겼다며 그러면 규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 이 경우라면 고의과실도 인정이 돼야 돼. 근데 미니컵 젤리 사건에서는 사실 원고가 졌거든. 진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 FDA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유럽의 기준도 동일하다고 소송에서 졌어요. 졌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판례가 있는 건 아니야. 아닌데 이거를 100번 양보해서 말이죠. 출제자의 의도를 정말 100번 양보해서 출제자가 그 의도로 냈으면 제가 100번을 양보해서 이해를 조금은 할 수 있는데 뭐냐면 항고소송에서의 위법과 국가배상에서의 위법 개념이 있지. 완전히 같게 보는 분이 있고 완전히 별개로 보는 분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국가배상의 위법이 더 넓다고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별개로 보는 견해는 소수 견해예요. 근데 완전히 별개로 본다면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야. 위법하다고 인정이 되어도 그것만으로 국가배상에서 위법이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 근데 문장 자체를 보면은 그 취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문장이 그 취지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왜 전형적으로 자주 보는 지문이 있지. 어떠한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것만으로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
행정규칙에 따랐다면 고의과실이 없지 않냐. 그런 지금 문장 구성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 자체는 출제자가 안일하게 취소 소송에서의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내지를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되는 논문 찾아라 그러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출제자가 나는 이건 명확한 판례가 있는 건 아니니까 나는 이거는 그 위법과 국가배상에서의 위법과 항고성 위법을 다르다고 보는 입장이 출제를 했다라고 버럭 우기면 혹시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건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제대로 된 정답을 확정을 발표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4번도 사실 답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이 자체도 지금 분명히 문제 있거든. 규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그러면 국가배상 책임이 고의과실도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 아닙니까? 100번 양보해서 사익보호성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더라도 안 돼요. 왜냐하면 부작위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는 말은 이미 관련 법이 원고의 사익을 보호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2011년 제1회 변호사 시험 있죠. 변호사 시험에서 그때는 대기환경보존법을 냈어요. 대기환경보존법을 내고 그러면서 이 비슷한 사례를 냈어.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문이 이렇게 옳고 그르고 OX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있는데 거기에서 그 국가배상 청구는 인정될 수 없지만 이 틀린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그 국가배상 청구는 인정될 수 없지만 이 틀린 지문으로 나왔거든. 같은 사례입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런 사례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는 사실 그 고민 안 하고 푸셨을 거예요. 어떤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고의과실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푸셨을 건데 개인적으로 부작이라면 조금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작이라면 우리 왜 특히 지금 거기에는 규제 권한이 있는 시장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학계에서 논의하고 있는 규제와 관련된 부작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주제 같으면요 분명히 문제 있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규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게 되면 고의과실도 인정된다. 그 미니컵 사건에서도요 식품위생법이 사익보호성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대법원이 규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게 되면 과실도 인정이 된다 그래놓고는 그러나 이거는 위법하지를 않다. 그래가지고 국가배상 청구를 부정했었던 케이스거든요. 그럼 위법한 것으로 봤으면 과실도 인정이 된다라고 갔었을 거예요. 근데 명백하게 판례가 있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이걸 가지고 보시고 4번 하신 분들은 기다려 보시고 근데 좀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그게 어쩌겠습니까? 이게 예전에 그 출제자 의도를 버럭버럭 우기면 어쩔 수 없는 게 예전에 지금 여러분 계약 체결할 때 법률의 근거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공법상 계약 없어도 된다라고 작년에도 맞는 지문으로 정답으로 냈잖아. 근데 2014년 7급 문제 낼 때는요 공법상 계약은 법률의 근거 있어야 된다는 걸 이걸 또 맞는 지문으로 냈어. 복수정답 처리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어쩔 수 없습니다. 객관식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소송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겼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미 다른 문제 때문에 어차피 떨어질 거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자체 가지고 이제 상대적인 객관식 시험은 상대적인 거니까 답은 어쨌든 3번을 찾아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었으니까 자 지금 이제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이제 새롭게 이제 남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이번에는 국사 변수가 있었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또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특히 더 강화한다 그랬으니까 또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기출문제집을 열심히 봤는데 내 점수가 70점입니다 라는 부분들은 기출문제집을 열심히 안 본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재에 있는 OX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열심히 다 봤는데 70점이 나왔습니다라는 분들은 그냥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가를 그걸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5월, 6월 시간들 동안에 조금은 내가 안 이랬던 파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시고요. 사례 문제가 이제 2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도 또 어떻게 사례 문제가 이제 또 나오겠죠. 나올 텐데
뭐 이런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남은 시간들이라도 좀 약한 과목에서는 특히 행정법 같은 경우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책을 읽어 나가시면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덜 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법의 효력에 관해 대해서 다음에 한번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그 최신 판례 특강하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꼭 듣고 이제 시험장에 가도록 하십시오. 시험에 뭐 나왔지만은 개인정보보호법은 한 번 나왔으니까 뭐 나올 가능성이 약간은 줄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최신 판례는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서 잘 뭐 마무리들 잘 하도록 하십시오. 표정들이 안 좋은 거 보니까 또 괜히 또 해설 강의를 괜히 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남은 시간들 동안 잘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